자, 뭐 시작할까요? 네. 요 상태가 좋아요? 예예예. 자,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이중 우연성 우리가 다루는데, 이게 흔들리네. 흔들려요. 이중 우연성. 이중 우연성은 우리가 소위 이 복잡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복잡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조직화 이 이론이 있고 루마는 이제 자기 이건 무슨 등이에요? 중도를 강조하는 자기 중도적 체계 이론을 아침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기 조직화 쪽에서 복잡성 해결하는 방법은 요소를 강조해요. 요소 수준에서, 요소 층위에서 자기 조직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요 자기 중도적 체계 이론은 복잡성의 이제 환원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요소에 의한 복잡성 환원이 있죠. 이 복잡성 환원이 이제 양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고와 알터 간의 관계 설정으로 다루고 여기서는 그냥 단일 요소죠. 여러분이 뭐 최근에 그 라또르나 뭐 등등이 가지고 들어와서 네트워크 티오리를 뭐 가지고 들어오고 해서 그 행위자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행위자로 이야기하든 소위 에이전트로 이야기하든 혹은 불란서에서는 액탕을 가지고 들어오죠. 에이전트나 액탕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호학 쪽에서 들어와서 그레마스나 뭐 등등의 틀에 들어와서 행위소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이죠. 행위자이기보다 대리인의 개념이죠. 대리자 개념이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요소 층위에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안에서 대리자이와 복잡성 환원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 취하는 데 반해서 루마는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다는 논리를 펴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은 복잡성의 환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잡성 환원 과정이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잡성 환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런 속에서 보면 그냥 요소로 처리하지 않고 에고와 알터 간의 관계로 요소들과 관계들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는 관계로 끝납니다. 관계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요소들과 관계들에다가 또 체계 내 그 부분 체계 분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뭐 우주론적인 접근을 하든 혹은 모든 그 객체나 혹은 요즘은 뭐 허먼이나 혹은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객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루만에게 강하게 접근하면서 기계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루만에게서는 사실 시스템인데 그걸 전부 다 기계로 처리하죠. 유기 기계, 뭐 의식 기계, 뭐 법 기계, 뭐 교육 기계 이런 식으로 기계로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이죠. 최근에 알고 한 2010년에 이미 들어오는 브라이언트나 등등은 객체 지향적 그 사회 이론에서 이제 기계 지향적 사회 이론으로 확 전환을 하게 됩니다. 객체 개념은 모호하다 그 때문에 버리게 되고 이제 기계 개념, 메커니즘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풋 아웃풋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기계로 처리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루마니스 기계는 사실은 다양한 체계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그걸 이 친구들은 루마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기계로 처리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조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저렇게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루마는 지금 요소들과 관계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체계 내에서 부분 체계가 어떤 식으로 분화되어 나가는가. 특히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의 분화와 사회적 체계의 분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 이 이중 우연성 문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조직화 이론 안에서는 이런 에고와 알터 간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이중 우연성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 우연성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 왜 체계가 분화돼야 되는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중 우연성 문제는 복잡성 문제에서 가지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런 요소들이 무질서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을 하면서 어떤 계기적 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질서를 잡는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자기 조직화. 이게 자기 조직화 원리가 이제 작동한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이행 안에서 복잡성 문제가 처리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루마는 이 이중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이중 우연성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자기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체계적인 이런 틀로 변형되는가, 질서가 있는 형태로 변형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의 형식인 이중 우연성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만 이러한 분화의 메커니즘, 사회체계 분화되고 사회적 차원이 분화되어 나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우연성은 우리 처음 1에서 제1장 2장에 들어가서 처음 1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차원의 분화의 촉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중 우연성이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이중 우연성을 문제로서 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이중 우연성이 문제이고 이 불확실성이 문제이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되고 이 문제 해결을 모색은 결국 체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체계 안에서 문제 해결의 모색이 일어나고 이 체계 안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체계의 사회적 차원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체계가 분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이행이 되면서 체계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사회문화적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지금 사회문화적 진화에 있어요. 물론 복잡성을 이야기하면 자기 조직화에서도 진화를 이야기하죠. 진화를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그 진화는 이제 이렇게 구조가 발생하는 것 혹은 시스템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진화로 처리해버리는 한계성이 보여집니다만은 이런 사회문화적 진화, 인류 역사가 발전해 저희 우리가 뭐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 문제들이나 사회성 뭐 이런 문제들이나 등등을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자기 조직화 쪽에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 뭐 하먼이나 브라이언트나 뭐 혹은
라카 뭐예요? 그 라토르나 등등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역사성이 사회성이 골치 아프다. 이게 자꾸 자기들의 논의 전개를 막는 장애 요소로 이게 작동을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 사회성 이런 걸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처리해야 될 난제이지. 그런 점에서 루마는 사회 문화적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러한 이 사회 체계가 분화돼가는 과정, 체계 내에서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이중우연성과 관련돼서 가지는 주요 관심은 이 이중우연성 문제 안에 사실은 그 이중우연성 문제 안에 사회적 체계 그 저희 심리적 체계 그러니까 기계 이거 기계들 체계죠. 유기체, 심리 체계, 이 사회적 체계 간의 관계가 이들 간의 관계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발현의 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발현층에서 그러니까 요소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요소들에 의해서 그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이 발현이 되고 그 발현층에서 우리가 사회적 체계, 유기체 이렇게 네 가지 다 이 그 이중우연성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관여가 된다는 겁니다. 기계, 유기체, 심리체계, 사회체계가 모두 관여되는 영역이 이중우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루만 이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양한 이 뭐랄까 할까요? 계기재앙적 역사 이론이든 뭐 다양한 혹은 이제 뭐 과학사 쪽에 새로운 논의들 등등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다루는 기계 그건 뭐 예를 들면 객체라고 그들이 초기에 다뤘던 그 현상이죠. 기계 뭐 이거는 인풋 아웃풋으로만 보는 거예요. 블랙박스로 쳐도 인풋 아웃풋으로만 보는 거를 우리가 기계라고 얘기하죠. 투입하면 산출되는 그 관계이죠. 이 생명 현상을 다루는 이게 있고 또 의식을 다루는 심리체계 있고 소통을 다루는 사회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관련되는 게 이중우연성이에요. 왜 그런지 하면 이제 에고와 알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고 알터는 루만이 보기에는 이제 사회적 체계의 측면에서 사회적 체계에서 이 작동 과정에서 그들이 사회적 체계에 속하지 않는 심리적 체계로 지시하는 것이 그거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물이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식이 작동하는 그런 건 이제 대부분 각각 우리가 인격 등급으로 이야기하는 이 개인의 귀속되는 속성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인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심리적 체계적 속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체계가 그걸 이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있어요. 휴먼. 인간은 소위 의식 체계에서 심리적 체계에서 뭐 흔히 이제 데카르트 이후 정신과 물질이라고 봤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체계와 이 유기체 물질까지는 않잖아요. 물질적 속성이죠. 유기체 간의 관계를 보면 신체를 지니고 있죠. 정신과 신체를 지니고 있을 때 이 신체 분할을 의식하는 보면 신체를 봤을 때 그걸 인간이라고 본다는 거죠. 정신체계 쪽에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속이 일어날 때 그걸 인간이라고 본다는 게 이제 루만의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다 지식 같은 거 이제 지각도 바로 심리적 체계와 유기체가 관련이 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흔히 이제 감각하는 거는 지금 유기체는 오감이죠. 지금 뇌까지 포함해서 이것과 소위 기계 여기서 뭐 최근에 객체 이렇게 떠드는 그 맥락이죠. 이것과를 그 감각기관들이 이제 그걸 파악하고 들어 생물학적 코그니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파악하고 들어가죠. 이 맥락 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이중우연성 안에서 알파 에고 관계가 종합적으로 연결되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그래서 아마 뭐 같이 그래서 아마 흥미있게 루만이 기존의 다른 이론들과 달리 이중우연성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길래 다시 말하면 이중우연성을 통해서 루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조직이 아니라 이게 자기 중거란 폐쇄적이면서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기 중거적인 작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루만의 표현에 의하면 처음에 이중우연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중거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고 아직 의미가 형성이 미규정 상태이죠. 미규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비어있고 아직 무표이죠. 표시가 되지 않은 표시되기 이전에 비어있는 것이고 닫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폐쇄적인 틀을 갖춰야만 자기 중거가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런 속에서 이런 속성이 이제 자기 중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게 결국은 규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압박이 주어지죠. 규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될 그리고 닫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 유의미한 것으로 전환이 되는 이 유의미한 것으로 전환이 되고 의미 규정적인 것이죠. 이렇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A가 B를 규정하듯이 B가 A를 규정하는 이게 상호 규정이 아닙니다. 번갈아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시간적 순서가 A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연쇄를 가지고 들어와야죠. 시간적 순서가 연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호 규정의 의미가 아니고 번갈아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이죠. A가 B를 규정하듯이 B도 A를 규정하고 이것이 알토와 에고에서 양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알토와 에고에서 에고도 자기에서 출발해서 A를 규정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고 마찬가지로 A도 B를 규정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속에서 이중우연성이 작동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복잡성 환원을 해야 시켜야 될 압박을 받게 되는 속에서 사회적 행위가 성립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러한 소통의 자기 중거 맥락 안에서 이것이 행위로 표출됨으로써 행위로 표출되면 이제 이 의미 규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 가지고 주로 설명을 했어요. 공유된 문화, 그러니까 가치나 규범을 공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문화는 미리 주어진 것이죠.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선호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미 가치나 규범이 주어져 있는 속에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 해서 이제 규범적 규범 이런 가치 규범 이것에서 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접근을 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중 우연성 문제를 보지 못했던 한계라고 지적을 합니다. 문화로 처리하고 단순화시켜보는 말이죠. 사실상 이 이중 우연성 공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기 중거적인 순환 논리,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 우연성은 너무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거적 순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도 자기 그 맥락이 안에서 B를 규정하려고 하고 들어가게 되고, B 역시 A를 규정하고 들어가게 되고, 이 관계가 계속돼 가는 것이죠. 물론 상대 상호작용의 일정 정도 이런 식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이 A 안에 이제 이게 이 B가 내재화돼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A 안에 솔립시즘의 한계에 빠졌죠. A 속에 B가 내재화돼 들어와서 그 속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뭐 거울상으로 표현하든 그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처리했던 거죠. 상상이 쉬운 일어나는 것을. 이게 이제 청년의 상호작용 접근 방식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는. 결국 이런 내재적 순환 속에서 이 내재적 순환 속에서 사실 등장한 것은 이런 자기 중거적 순환 속에서, 이게 이제 내재적 순환인데 책의 내재적 순환이죠. 이 속에서 등장한 것은 시간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 이 사실적 차원 분화가 사실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저희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알파와 에고 타자로서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시간적 차원에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 순서가 중요해졌고, 이런 시간적 순서가 고려돼야 됐던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 사회적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자와 타자 간의 관계, 타자 간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뭐가 무슨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학자들이 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 혹은 악당 행위소라고 설명을 하든, 그저 행위소를 설명하는 이유는 불어로는 사실 행위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행위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레마스가 기마법에서 이걸 처음 가져들어왔기 때문에 행위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치 않은 겁니다. 그냥 불어로 행위자이죠. 에이전트 이런 속에서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미 구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로마는 이걸 결국 사회적 차원 안에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자아 타자가 관계가 될 경우 들어오는 게 심리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심리적 체계가 들어오는 것이죠. 심리적 체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심리적 체계 속에서 의미 구성이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의미를 그러니까 미규정성을 규정성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이 심리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아, 타자가 가지고 있는 인물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이 속에서 결국 다양한 의미론들이 발달돼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의미론들의 발달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그 책 인쇄라든가 혹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미지 혹은 여러분이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나 혹은 여러 가지
뭐 문서나 이런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의미를 생성에 관련돼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적 체계가 함께 작동하게 되는 맥락이라면, 다시 말하면 동기화 문제가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체계가 들어오면 동기화 문제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복잡성을 띠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항상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자와 타자 간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우연성이죠.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부른 거는 어쩔 수 없으면 양이 다시 발동을 거려야 되죠. 그래서 다시 다루는데, 자, 우연성이 뭐냐? 우연성 개념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제기됐던 개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제기되면서 이게 들어왔던 게 이제 모달 시오리죠. 그러니까 양상 이론이죠. 이 양상 개념인데, 이 양상론은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들어왔고, 존재론 떠들고 할 때 들어왔고, 이걸 정리했던 게 이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정리된 것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연성은 이건 이제 필연성과 우연성 간의 관계로 봤던 건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칸트가 새롭게 집어넣은 것은 현실성과 비현실성. 이게 칸트의 개념이죠. 이게 이제 그 잠재성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이제 이 가능성과 불가능성이죠.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신의 존재 물음과 관련돼서 이미 그 스코라 철학내 안에 규정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개념 유형입니다. 양상이론의 개념 규정인데, 여기서 루마는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의 배제이고, 그리고 그 불가능성의 배제이죠. 이렇게 우연성이 필연성을 배제하고 불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리고 사실은 현실성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잠재성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 결국 이것은 다른 가능성. 우연성은 바로 그것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우연성이라고 개념 규정을 합니다. 이 양상이론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이 다른 가능성, 이걸 우연성이라고 루만이 개념 규정하는 것은 이 모달 시오리에 의해서 우연성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론에서 얘기한 필연성을 배제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칸트가 가지고 들어오실 때 이제 현실성을 배제하는 비현실성, 잠재성의 영역이죠. 예, 들어오고, 그리고 스포나파에서 들어왔던 가능성, 불가능성에서 불가능성이 배제돼. 이 상황은 결국 이 가능성이 들어온 것이고, 그 속에서 우연성은 잠재화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도 가능한 어떤 것. 이게 뭐 주6에서 처리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적으로 초부터 처리하는 문제를 쭉 다루고 있죠. 주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런 우연성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계에는 주어진 것으로 처리하게 돼요. 가능한 다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세계를 처리하게 되고, 그 주어진 것은 경험된 것, 기대된 것, 생각된 것, 환상된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뭐 이 세계 개념에 이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고 하는 인식 자체는 사실은 미셸 푸코가 사물 질서 떠들면서 사물 질서 이야기하면서 사물에 포함된 것들이 이렇게 경험된 것, 기대된 것, 생각된 것, 환상적인 것까지 다 사물로 간주한 것이죠. 이런 경향은 뭐 최근에 그 객체 지향적 사회 이론이나 등등에서도 뭐 그 객체를 뭘로 넣느냐 하면 배트맨 뭐 혹은 지구를 지키는 뭐 우주 용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혹은 뭐 살아있는 공룡,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애들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영역, 그러니까 환상적인 것, 우화에서 등장하는 것들이나 혹은 다 포함하는. 그게 이제 따라서 가능성의 변환 지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국 그런 속에서 보면 실제는 항상 어떤 실제든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도 가능함을 의미해요. 의미와 관련이 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의미 규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때 이거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현상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현상 후설의 이제 에포케 개념을 가지고 판단 중재를 요청하면서 에포케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작동할 경우 결국 이중우회성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주어진 세계 차원에서 특별한 하나의 차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별한 세계 차원, 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차원의 분화예요. 네? 에포케가 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새로운 체계가 새로운 차원이 분화가 되는데 그 사회적 차원의 분화. 그리고 이제 저희 이것이 동일 의미를 띠고 등장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행위 체계예요. 저희 사회적 체계가 분화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이익의 우연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우연성은 결국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 환경 관계의 상리 공생적 구성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와 환경 없이는 체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없이는 체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확실성이나 혹은 무질서, 소음, 등등이 없이는 체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무질서가 혹은 불확실성이 소음이 문제로 인식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규정성이 규정성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규정성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체계가 형성이 촉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와 환경 간의 관계는 다른 것과 달리 상리 공생 관계입니다. 다른 것이 없이는 이게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한쪽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 그러니까 무질서함이 없이는 질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리 공생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는 예를 들면 상호작용으로 그냥 단순히 설명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라또르나 그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대체 지향적 그 사회이론 하는 친구들은 이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은 거울을 가지고라서 반영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후회성 개념을 가지고는 지금 이 체계 환경 관계의 상리 공생적인 그 구성 조건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층에서 이중우회성 문제는 전부 다 상호작용 층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요소층이 있는데 상호작용 사회적 체계 유형 중에 체계 유형이 상호작용 체계가 있고 조직 체계가 있고 사회 체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중우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 상호작용 체계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상호작용 체계 유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연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게 그 소통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특정한 그 것의 중거에서 이게 작동하고 그 쌍방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하게 되는 최근에
뭐죠? 그 지금 윤석열이 윤석열 그 지금 처음에 문건이 이렇게 사주한 가져왔다 이런 공개가 된 검찰에 알리고 이런 연쇄 반응들이 있죠. 거기에 양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중우연성이 작동한다는 것은 예컨대 이 고발자가 있는데 고발자가 처음에 안 알려져요. 하지만 이쪽은 짐작을 하고 들어가죠. 하지만 그건 확실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던집니다. 던지는 건 윤석열이가 이거 정치 공작이다 하고 던지죠. 그럼 이쪽에서 반응을 하죠.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러면서 했을 때 이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양쪽의 논의가 사실 팽팽하게 굴러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출혈을 시키려고 하죠. 이쪽에서는 출혈을 시켰더니 또 그 실제 그 제보자를 올려놨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제보자가 그 자기가 출연하기 전에 이미 지금 그 박지원이랑 이미 컨택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공작이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중우연성이에요. 내가 기대된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의 불가능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지만 내가 예측한 대로 저 사람이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면 우선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가는 걸 양쪽 다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걸 이중우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의미 규정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왜냐면 미규정 상태는 던지기 되겠죠. 그 속에서 어쨌든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호작용 체계가 형성이 됐다. 지금 그 윤석열의 뭐죠? 그렇죠. 뭐라고 해? 윤석열의 그렇죠. 사주라고 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소통의 주제와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체계가 함께 관련돼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소통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작동하면서 어느 순간에 터트릴지 한쪽에서는 미리 터트리라고 했더니 이 여성은 거부했죠. 처음에 터트릴 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터트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잡성을 가중시키기 일어나는 것이 그걸 상호작용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미 그 플라톤 때 이미 등장해. 플라톤이 개념이 만들어낸 게 유니타스 물티플렉스예요. 이게 플라톤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는 D가 먼저죠. 그래서 복잡성의 동일성. 복잡한 것들이 하나만 묶인다는 거다. 이 동일성은 체계를 의미하는데 후에 발달이 된 것은 유니타스 물티플렉스라는 건데 이게 이데아라고 플라톤은 봤던 거고 그걸 기독교가 도입이 되면서 기독교 틀 안에서는 이제 이쪽에 형성됐던 스콜라 학파로 넘어가는 그 단계 안에서 기독교가 유니타스라고 설명을 하죠. 기독교가 복잡성을 다 담지하고는 삼위일체까지 삼위일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하면서 그 유니타스로 묶여서 하나 삼위일체 하나로 묶이는 그게 이제 유니타스 물티플렉스.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니타스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물티플렉스는 함축화로. 자, 이 틀이 이제 들어와서 이미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결국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 유니타스 물티플렉스를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관점들의 고유한 선택성이에요. 특정한 유니타스로 묶어버리는 그리고 대립의 파악 불가능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강조되면서 사실상 기존의 이렇게 그 접근식 방식들이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그 개체지향적 그 사회 이론이 왜 주저물러 앉으면서
기계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 관점들의 고유한 선택성과 대립 탐구가 있어서 논의 안에 강조돼 들어오면서 복잡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거기 필연적으로 복잡한 한원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과연 복잡한 한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문제가 부딪혔고 그것을 관계의 동일성으로 묶어 들어가려고 하면서 번갈아 작동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상호적인 경우는 뭐 그걸 떠들려고 했지만 너무 바둑짜리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에고 안에 알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처리를 이 정도에서 문제를 내부의 문제로 에고 내부의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상당히 시험이라는 가장 처리해버리는 그런 한계를 드러냈죠. 이런 속에서 어쨌든 그 상호 이렇게 관계화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인물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인물화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일적인 속성을 우리가 기속을 시킬 때 인물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알파레고 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런 논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간의 관계 안에서 에고와 알파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속에서 필요한 건 결국 관찰자, 특정한 관찰자가 있어야 되고 에고든 알파든 각자 관찰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에고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알토와의 관계 속에서 에고로 그걸 파악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상공식 관계인데 그 체계, 그러니까 객체나 혹은 뭐 기계든 혹은 그 자체 그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 간의 관계로 보고 체계와 환경 간의 관계로 본다고 하는 것이 꼭 상공생적이니까 또 환경 속에 체계가 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계와 환경 간의 상공생적 관계로 보면 이제 세 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회적 차원이 분화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체계가 형성이 되면 체계 형성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 속에서는 상대방이 자기를 특정하게 그러니까 볼 때는 자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타자를 인지하면서 이렇게 타자가 아주 불확실한 존재고 불확실한 의미 구성을 하고 있다는 미존재적인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은 의미 선택이 특정한 선택 행위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던져보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던지면 거기서 반응을 할 것이고 그럼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반응하고 하면서 관계 형성이 계속돼 나가면 시스템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블랙박스가 결국은 그 과정 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타자에 대한 계산 불가능성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안에서 패턴화가 형성이 되면서 체계 형성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상대방이 타자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용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내가 예측한 데 가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용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걸 로마는 계산 불가능성의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산 불가능성을 승화시켜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자기 의미 규정을 하려는 자이고 그는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깨달음.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이 점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향이 내가 상대방의 의미 규정을 한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 속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불확실한 의미 구성을 할 거라고 미규정적인 상태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고 들어가는 거 그걸 기대하는 거
이 사람이 뭐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게 형성이 되면 그것을 서로가 그걸 인지하게 되면 이 발현의 층위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차원이 알파와 에고 간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실 체계가 그 안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사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이트 박스를 전환이 가능하다. 모두가 예측한 대로 가기 때문에 화이트 박스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자유를 용인하는 속에서 화이트 박스 행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질서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질서가 실제를 구성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개념은 그래서 의미에 굉장히 불안정적인 실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실제이죠. 그런 질서도 마찬가지죠. 질서도 미규정적 질서입니다. 규정적 질서니까 미규정적 질서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발현적 질서라고 해요. 이 발현적 질서가 사회적 체계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윤석열이 조작 뭐라 그래? 윤석열의 고발사주요? 고발사주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누구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불가예요. 당사자들조차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 발현적 질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상호작용 체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던지는 경우랑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속에서 언론이 관여를 하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다양하게 소통이 일어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을 하고 들어가려고 한다 해서 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행동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조가 발생한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요. 그럼 그 사례에서의 환경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할까요? 막 거대 담론이나 거대 체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작은 케이스라면 환경이 또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면 상호작용에서의 우리가 부딪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적죠. 하지만 예를 들면 교육체계의 환경 이러면 사회 전체를 포괄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 크죠. 상호작용의 체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상호작용의 범위는 교실이라고 하는 범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구성을 하면서 자기의 걔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 폭력이 행사되거든요. 그런 교실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인격성을 말살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행해지죠. 그러면서 폭력이 가해지고. 그런 속에서 폭력이나 혹은 요즘은 사이버 폭력 이런 것도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인격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죠. 물리적 폭력. 그런 건 이제 상호작용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공간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은 체계로부터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이에요. 상호작용 체계가 작동하는 속에서 지금 윤석열의 이거 쓰면 되나? 윤석열의 지금 뭐라 그래? 고발사주? 고발사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상호작용의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면서 지금 선거라고 하는 큰 시스템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하잖아요. 또 하나의 상호작용 체계가 작동하는 거죠. 응?
선거는 뭐 각종 법규도 관련이 되고 하지만 요거와 관계없이 지금 윤석열의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으로서 작동을 하죠. 의 속에서 책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를 가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고발 사주라고는 틀 안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게 되겠죠. 묶으려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의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기대의 안정화, 기대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대 구조의 안정화죠. 요 가죠. 루마는 그것이 결코 행동의 안정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안정화돼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행동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이슈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 이슈가 돼가는 것은 이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이 정치적 선거와 관련돼서 특정한 기대 구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호작용 체계, 상호작용이 체계로 구축이 돼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기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진행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루마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렇게 불확실성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기대 구조가 안정화돼 작동하게 되는 요거를 자기 생산적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아우토포이티시의 그 재생산, 레프로덕션이 일어난다고, 자기 생산적 재생산이 일어난다고 해요. 기대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발현적 체계가 이미 상호작용 체계가 구축이 된 겁니다. 상호작용 체계가 구축이 되죠.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제를 특정한 의미 규정으로 확보하게 돼요. 실제를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 파일들이나 뭐 등등의 실제를 어떤 의미 해석으로 읽어내냐는 구조가 잡혀 실제로 실제에 대한 의미 규정이 일어나죠. 그 의미론의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한국의 정치 역사와 관련이 되면서 누구죠? 문재인 정부가 소위 촛불 정부로 등장한거나 혹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나 혹은 윤석열의 역할 등등이 혹은 검찰 역할 관계가 논의되게 되죠. 이런 쪽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러게 돼서 저것이 실제 민주주의, 이게 아마 논의는 지금 민주주의에 가 있을 겁니다. 이 맥락이 논의가 됐거든요. 저 주제에 의미를 하는 대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들은 이중우연성 맥락에서 발현적 체계의 구축을, 여기서 상호작용 체계입니다. 구축을 위한 구조값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고유한 종류의 실제를 확보하게 됩니다. 고유한 종류의 실제는 아까 지금 몇 가지 실제들이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인물이나 진행이나 기억이나 학습 같은 개념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인물, 윤석열이나 혹은 지금 조성은인가 뭐 이런 인물들 혹은 거기에 머시기 뭐 등등의 검사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혹은 뭐 김웅이라는 의원들 등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루만이 보기엔 확실성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찰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물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확실성이 아직 확실하게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물을 지시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지능 역시 이 문제 해결 방식,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뿐이고, 기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뭐 또 이런 것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관찰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난 기억이 있다 없다. 학습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보가 어떻게 규결될지, 그것이 규결을 유발할지 관찰할 수 없을 때 학습을 떠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시기적인
기체가 들어오거나 혹은 유기체적 기체가 들어오면 사실 관찰 불가능한 것들이 더 확장이 되고 이 속에서 체계가 접촉을 하고 그 관찰자의 위치, 자기 관찰, 이 중심 개념도 떠오르면서 실제는 체계가 접촉이 그 관찰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이중우회성의 자기 촉매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기 촉매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촉매는 자기가 생산해낸 것이 그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제 자기 촉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자기 촉매가 일어나면 소통의 속도가 가속이 붙게 되고 가속이 있게 되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그 발현 층이 그 사회적 체계가 발현하고 또 사회적 차원이 발현하고 혹은 사회적 체계가 발현하는 일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상대적 투명성, 아까 알파와 에고 간에 상대방이 다른 선택적 연결 능력을 가지고 와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형성을 가지고 왔을 때는 상대적인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다르게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항상 우연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자체가 또 함축하고 있다는 것에 하는 등등의 논리들이 쭉 따라 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논의를 쫓아가는 것은 결국 지금 3으로 들어가서 비개연적인 것의 개연화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비개연적인 것, 비개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의미가 미규정 상태인 것. 그게 이제 개연적인 것은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있는 특정한 질서가 이미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그것과 달리 이제 오히려 그 정상적인 것은 사실은 비개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세계를 이미 질서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는 걸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거나 사회 문제로 보는, 이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로 봤던 건 이제 탈코 파슨스이고, 탈코 파슨스를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버마스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죠. 그래서 이 규범적 차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에 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그건 이미 해결책은 정해져 있죠. 그들이 정상적인 것을 이미 전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규범에 의해서 정상성을 이미 전제하고 들어오죠. 이건 무만은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미 유토피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상성, 뭐 하버마스는 디스코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유토피아적인 다음 상황을 설정을 해버리죠. 그럴 경우 그걸 통해서 그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도 하기 전에 자기가 이 해법을 제시해버리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가지고 오는 건 현상학적 환원이에요. 현상학적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서 정상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환원을 하자는 겁니다. 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푸서의 에포케 개념을 가지고 판단 중지를 하자는 겁니다. 지멋대로 판단을 내리는, 이 판단은 이제 칸트가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서구의 이성 속에서 구축해낸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유산을 하고나서 적극적으로 가져들어오죠. 판단력이라고 가져들었는데 그렇게 그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중시하지 않는 현상적 하모니고, 이것은 이 FO에서 요구되는 것은 정상성의 허상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그거는 관찰자가 일부적으로 만드는 허상, 유토피아적인 것을 설정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다른 하나를 설정해서 정상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컨대 미셸 푸코는 에테르피아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질성의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푸코가 나중에 버리게 되는데 초기에 에테르피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유토피아 상대기념으로 에테르피아를 설정했다는
없애버리죠. 포기하죠. 이 정상성이 허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현상적 환원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건 과거의 역사적 제도, 역사일 수도 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실제 경험과는 다르지만, 하여튼 하버마스는 저희 18세기의 살롱 문화를 떠들면서 여기서는 공공성이 문학적 공공성이죠. 문학적 공공성이 확보됐던 것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혹은 습관, 해결이 붙들고 늘어졌던 건데 관습 이런 것을 무시하자는 겁니다. 이걸 도외시하자는 거죠. 이게 현상적 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이나 습관을 기술시켜서 그 상태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피하자는 게 이제 현상적 환원입니다. 이 현상학적 환원 방법은 정상적인 것을 비개연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쉽게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개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찾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는 소통의 비개연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소통을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담론의 윤리 이렇게 해서 내세우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담론 윤리를 설정함으로 해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 이걸 내세우면 문제가 해결책을 스스로 사회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소통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소통은 비개연성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소통의 비개연성. 소통은 어렵죠. 그것은 왜 어려운가는 이미 소통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소통을 설명할 때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건이나 혹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올 때 혹은 무질서나 환경에서 일어나는 무질서나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죠. 이건 개체 지향 사회 이걸 떠들어내는 이걸 떠들고 앉았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정보, 에너지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정보가 내가 그로부터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가 다른 사람이 관찰하면서 얻은 정보가 다르죠. 여당에 속한 사람과 야당에 속한 사람이 윤석열의 고발사주에 대해서 실제로 다르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내가 기대한 상대방과 여기 상대방이 항상 있습니다. 소통에는 알통과 알고 간의 관계니까 항상 있죠. 그가 나와 소통할 의향이 있는 그런 정보인지가 자체가 좀 불확실해요. 먼저 봐서 상대방이 반응이 뜨악하면 얼버무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정보도 그래서 이게 내가 저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할 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당연히 소통을 열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통지,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로 둘이 속닥거리면서 할 거냐, 아니면 전화로 할 거냐, 이메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은 그 통지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질지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이해할지는 더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소통이 가지고 있는 비개연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또 수용과 거부까지 걸어가면 여세가 될 경우. 자, 그러면 이 속에서 기능주의 쪽에서는 이걸 기능 쪽에서 들어가면 소통의 비개연성보다 가지고 들어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르게도 가능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요. 다르게도 가능한 우연적이죠. 지금의 그 해결 방식은 우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과 다른 접근 방식이, 다른 정보가 가능하게 되죠. 우리 또 말을 던져놓고 에이 좀 다르게 말을 할 거. 아니면 전화로 해야 될까, 이걸 뭐 이메일로 해야 될까, 뭐 고민을 다 하잖아. 직접 만나서 할까, 술을 마시면서 할까, 뭐 온갖 고민을 다 하는데 통일방법에서 고민을 다 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도 가능한 선택,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게 기능주의 접근 방법입니다. 기능주의는 그걸 항상 고려하고 들어가죠. 해결 방식이 있다고 하는 그 점이 이제 기능주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맥락이고, 어쨌든 이것은 이미 서구에서는 쉽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들어오면 데카르트가 등장해요. 뭐 17세기 들어오면 베이컨의 계보가 있죠. 베이컨은 우리가 얻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우상을 이야기하죠. 인간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 종족의 우상, 민족주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종족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혹은 또 무슨 우상이지?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은 이제 집단 속에서 거기 폐쇄적으로 집단이, 지역이 구성돼, 공간이 구성되어 있을 거고 나타날 수 있는 우상이죠. 이건 다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의 지난 시기에 이성에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베이컨은. 또 과학, 소위 합리적인, 소위 이성적인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등등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성에 의한 왜곡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을 당시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혹은 그 뉴턴이나 등등 속에서 등장하고 있던 그 자연과학 그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 갈 건가 하는 속에서 그가 가지고 왔던 그 소위 뭐죠? 노름, 베이컨이 가지고 있는 신기관이라고 하는데 노움 오르가눔이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이성에 대해서 경고를 가하죠. 데카르트는 모든 것에서 회의할 것을, 그것도 어느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존의 지식이나 모든 것에서 신뢰하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빙성에 맞춰서 현재적 계기 혹은 선행하는 계기, 이어지는 계기, 지금 현재 그 선행하는 과거죠. 이어지는 건 미래인데 이 관계 안에서 이게 데카르트가 이런 방언론 디스코스 델라 메소드, 그러니까 방언론에 대한 담론을 열어낸 게 2637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왔죠. 그때 부딪힌 문제는 신은 세계를 매 순간 창조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등장했고, 이건 이제 코젤렉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17세기의 그 그림을 갖다가 코젤렉이 지나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현재 지평에서 이 과거나 미래가 재구성되어 들어오는 것을 지나간 미래로 코젤렉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사적 역사의식이라는 태제가 등장했던 것이죠. 역사의식 형성. 또 하나는 홉스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적 전통에서 들어오면 이제 베이컨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들어온 것은 홉스예요. 홉스는 어떻게 사회 질서는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처음 질문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회적 질서는 가능한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연법, 존재론적인 자연법 틀 안에서 그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홉스가 처음이었고, 어쨌든 이런 속에서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관계,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들어온 것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이기적 존재인 인간들은 결국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다른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예방적 적대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적이라고 상대방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예방적 적대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강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방을 날리는 거죠. 그게 이기는 방법이죠. 자, 이런 속에서 그가 리바이어던을 이야기하죠. 리바이어던은 욥기에 나오는 거죠. 욥기에 나오는 괴물인데 이걸 시비타스라고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시비타스는 리바이어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리바이어던 괴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유기체에 비유해서 설명을 시도해요. 세금은 뭐 거기에 흐르는 뭐 있고 거기 금융은 행정 시스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떠들기 위해서 리바이어던을 가지고 온 거고 실제로 시비타스죠. 시비타스를 우리나라에서 국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국가가 리바이어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주장하는데 원래는 이제 시비타스입니다. 시비타스는 리바이어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들어오는 게 홉스이죠. 뭐 그거는 뭐 이게 나온 게 홉스의 이 책이 나온 게 1657년인데 이 시기는 영국이 찰스 2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크롬웰에 의해서 이 의회가 등장하니까 그 중간기간, 그 중간기간에 커먼웰스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공화적 의미의 명칭이 커먼웰스가 있어요. 지금은 그걸 공공복지, 공통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시비타스, 리바이어던을 공통선이라고 봤어요. 이게 선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서로 투쟁을 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서로 적대적인 이런 존재인데 이걸 통제하는 국가는 선한 존재예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홉스식의 계약론인데 개인이 사회와 어떤 식으로 시비타스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치르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소의 사계는 정반대입니다. 루소는 인간은 선한 존재이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자연권적인 원리가 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생명은 성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제도가 등장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보는 게 여기는 이게 제도가 선한 건데 루소에서는 제도는 악한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는 자이고 이거를 해체시켜야 되겠죠. 이게 불란서 혁명을 이어서 도와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루소의 계약론에서는 일반 의지, 각각 개개인이 사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반 의지가 발휘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걸 해체시키는 국가를 포괄적인 제도를 해체시켜요. 이런 형태로 처리합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홉스로 돌아가면 그 국가의 책무는 그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예요. 국가의 책무는 지속적 창조에 있는 것이죠. 시비타스의 책무가 바로 지속적 창조에 있습니다. 선한 존재이고 이렇게 홉스가 처리하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또 다르게 처리한 인물은 이제 그 아담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내놓으면서 지금 떠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표하거나 보상해야 할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소문의 가치를 통해 소통할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죠. 그런 속에서 소문은 그걸 끝나니까 이게 계속된다고 보면 소위 시장 가격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서 작동한다.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식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는 지금 거기서 주에서 처리하는 리터나 그 차리의 뭐 등등이 등장해서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도록 교육시키는 것인데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육자가 자기 문화생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건 자유와는 다른 것이죠. 이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대두됐었고, 이런 속에서 흔히 생활 세계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역사 사실성을 가지고 오거나 혹은 기능 제도를 역지시하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들은 사실은 진부한 접근 방법이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이렇게 어떤 제도가 이미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도가 등장했다든가 혹은 그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것이 사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베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 모델이라고 보고 지금 현실에서 다시 생활 세계에 구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가능성 속에서 사회 세계를 우리 재구성해 이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토피아가 있고 과거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지금 계몽주의를 다시 구출해내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정상적인 것을 비계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초기 이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데카르트로 돌아가면 시간 문제의 처리와 결부대에 들어오고 또 모든 특정한 기능체의 특성 문제, 기능 특수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 주식에서 처리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데카르트가 처리하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회 체계가 신분 질서로부터 기능적 도달 체계로 의미론이 새롭게 형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변화돼가는 그 시점에, 거기 17세기죠.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기. 네, 그런 의미론 발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회 질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역시 17세기에 던져졌던 질문이죠. 홉스에게 던져졌던 질문인데, 그런 홉스나 데카르트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뒤에 칸트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그에 대한 성찰들이 비판이라는 행위지를 하면서 일어나죠. 그리고 특별히 100년 전에 사회학이 등장하면서 이런 통합을 시도해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럼 아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후자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사회조성 가능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회학 쪽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련된 이유. 이게 뭐 사실은 그 세련되게 도울 준비가 된 이론이에요. 그게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이미 해법이 이미 주어진 그런 이론 도식이죠. 막시즘이 이제 유물론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 막시즘은 유물론을 지금 가지고 들어옴으로 해서 이걸 설명을 시도했는데, 그래서 이게 변칙법적으로 작동하는 맥락을 설명을 시도합니다. 지금에 들어와서 제기되는 문제는 특히 이제 뭐 객체 지향적 사회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과학사를 새로운 접근 시도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막시즘은 유물론을 떠들었는데 사적 유물론을 가져오면서 역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가치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고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좀 실천을 외치고 들어갔는데 이 속에서 사실 거기서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건 프랑크 타파가 그걸 보여주죠. 문화에 대해서. 거기서 문과를 처리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뭐 요즘 객체 지향이나 혹은 기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유물론 안에 물질적인 게 구제하다. 그래서 유물론을 비판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비유물론을 주장하고 들어가요. 자, 이런 현상이 등장한다든가 혹은 하나의 막시즘적인 흐름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비개연적인 것의 개연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 두 가지 경향 중에서 막시즘은 그만은 빼고 좀 후자, 비개연적인 개연화와 관련된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은
사회 질서 문제를 처리할 때 이걸 병리적 현상으로 보거나 이제 그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뭐 하버마스의 접근 방식이고 사회 문제로 보는 것은 파슨스의 접근 방식인데 이걸 불쾌한 행동 혹은 적대적인 해방의 유해한 행동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서 권리를 두거나 욕구 충족하거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 이걸 회피하거나 억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렇게 접근해가는 시각이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평화, 정의, 안전, 질서 이런 것들이 주도적 공식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 훌륭한 경찰이 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정한 제재를 가하거나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홉스였던 것이죠. 법적인 정치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리바이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거나 혹은 네버식의 가치 합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접근해가거나 아니면 듀캠식으로 도덕을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하는 방식. 이 베버나 듀캠의 이런 가치나 도덕을 적극 수용해 주는 건 하버마스입니다. 이걸 사전 조건으로 설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보수적이다 하는 비판을 이런 저런 형태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속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전 조건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사전 조건을 이미 설정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 조건들이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 사전 조건들이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하면 하나는 첫째는 소위 이 근본 문제가 진짜로 해로운 것이나 부적응 태세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만 이게 부적응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부적응 태세를 제거하는 데 그러니까 해롭거나 혹은 부정한 태도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부적응적 태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누구죠?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그 감사원장 했던 친구 있잖아요. 최재형. 최재형은 그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걔는 그래가지고 정치를 못해. 걔가 정치가 뭔지를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나아가서는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이 더 적응이 안 돼 있다. 부적응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최재형이 나와서 나는 지금 그걸 잘 모르겠다. 공부해보고 이 다 부적응 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해보겠다.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집단은 그 안에서 이미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게 부적응한 태도로 모습을 드러내요. 자, 해로운 것이나 부적응 태세를 제거해야죠. 이게 그런 데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질문을 되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체계를 건전한 사회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사회 질서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져야 된다. 그런 것은 거부함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접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체계 구성 문제를 근본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적 체계의 형성을 기존에 있는 부적응 태세나 혹은 해로운 것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거부하는 사회가 거부하는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그 지식 고고학을 가지고 파헤치는 작업을 하는 게 미셸 푸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어떤 식으로 거부함을 거부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미셸 푸커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시도합니다. 지식의 고고학이 그걸 파헤쳐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인데 사회 질서가 과연 가능하며 충분히 개연적인지 묻는 거. 이 가능성 조건을 물어보는 거. 이 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 후자의 건 다시 또 후자의 견해를 택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중 우연성 문제 급진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